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우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인 이태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문 요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중대사고 시에 노심 냉각이 실패하면 노심 용융물이 생성되며 이는 압력용기 및 하부 구조물에 열과 기계적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압력용기가 파손되면 노심 용융물이 유출되어 경납 건물을 손상시키고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때 압력용기의 파손 여부, 시점, 크기 및 노심 용융물의 이동 경로 등은 불확실성이 높고 이후 사고 진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심 용융물 때문에 발생하는 압력용기의 파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압력용기의 파손 현상은 열, 기계, 화학적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노심 용융물은 분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력용기에 높은 열적 하중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로 노심 용융물은 밀도가 크고 약 200톤가량의 큰 무게로 압력용기에 강한 기계적 하중을 발생시킵니다. 세 번째로 노심 용융물과 압력용기 사이에 공융 반응이 발생하면 압력용기의 녹는점이 낮아져 용융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압력용기의 파손 양상 및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사고 진행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용기의 파손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H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다음은 SPH 방법이 압력용기 파손 해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SPH 방법은 물질을 유한한 입자의 집합체로 나타내기 때문에 격자 왜곡이나 수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고 경계면의 상변화 작용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복잡한 형상 변화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의 열 전달 및 기기적 변형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진 물질 간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체 구조 상호작용과 같은 비선형적인 거동을 다루는 데 장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H 방법을 사용하여 중대사고 시 노심 용융물과 압력용기 사이의 열 유체 구조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PH 방법을 사용하여 중대사고 시 압력용기와 노심 용융물의 거동을 상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서멀 FS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의 변형을 해석하기 위한 구조 해석 코드를 개발을 하고 이를 연료체 해석 코드와 통합하여 FSI 해석 모델을 구현한 뒤에 압력용기와 노심 용융물의 상호작용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구 스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노심 용융물과 압력 용기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는 압력 용기의 용융 및 기계적 변형을 단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압력 용기의 용융 고동을 먼저 해석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심 용융물에 의해 발생하는 열 및 기계적 하중이 압력 용기의 기계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원자로 시스템 해석 코드와 CFD 코드를 연계하여 압력 용기의 기계적 변형을 해석하는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 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자로 시스템 해석 코드로 노심 용융물의 거동을 해석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압력을 계산을 하고 이를 경계 조건으로 하여 CFD 코드에서 압력 용기의 시간에 따른 기계적 변형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선행 연구들은 압력 용기의 용융 거동과 기계적 변형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압력 용기가 고온의 노심 용융물과 접촉 시에 열 전달과 기계적 변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압력 용기의 열 전달과 기계적 변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는 원자로 시스템 해석 코드와 CFD 코드를 연계하여 압력 용기의 변형을 시간에 따라 해석하여 현실적인 파손 예측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원자로 시스템 해석 코드의 결과를 바탕으로 CFD 해석을 수행하는 단방향 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반대로 압력 용기의 변형 때문에 노심 용융물의 유동 및 열 전달 거동의 변화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압력 용기의 변형에 의한 노심 용융물의 거동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양방향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저는 첫째로 압력용기의 열 전달 및 기계적 변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둘째로 이를 연료체 해석 코드와 결합하여 압력용기와 노심용융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양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구조해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토탈 라그랑지안 SPH 모델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의 기계적 변형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알고리즘과 모델을 사용하여 구조의 소송 변형과 파손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FSI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유체 모델과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여 FSI 현상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구조의 기계적 변형에 대해 주로 소송 변형 및 파손 양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FSI 현상에 대해서는 탄성 영역에서 현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력용기와 노심용유물의 상호 작용에서는 압력용기의 소송 변형과 더불어 분기열 때문에 발생하는 열 전달 거동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구조의 소송 변형과 열 전달 거동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서멀 FSI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의 소송 변형과 열적 변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TLS-PH 방법 기반의 구조 해석 모델을 구현을 하고, 이를 연료체 해석 코드와 결합하여 열 유체 구조 상호작용 모델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료체 해석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SPH 방법에 의하면 수학적으로 임의 함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원화 길이 h를 갖는 연속 함수인 커널 함수를 이용하여 차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함수의 미분은 커널 함수를 미분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PH 지배 방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량 보존의 경우 밀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정교화된 밀도 기반의 매스 서메이션 방식이 사용됩니다.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서 압력 힘과 점성 힘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며, 상태 방정식은 테이트 이퀘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체의 열 전달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에너지 보존 방정식과 복사 열 전달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서 노심 용융물에서 발생하는 분기열을 해석하기 위해 희소쌍을 추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유체의 자연대를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난류 모델과 논부시니스크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SPH 연료체 모델을 검증한 내용입니다. 소피아 코드는 SPH 연료체 해석 코드로 중대사고 해석과 관련하여 멀티플루이드 모델, 내추럴 컨벡션 모델, 페이즈 체인지 모델 등에 대해 검증이 되었으며, 저는 본 연구에서 소피아 코드를 사용하여 노심 용융물의 거동을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TLS-PH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TLS-PH 방법은 왼쪽 식과 같이 지배 방정식을 초기 형상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형상이 초기 형상에 비해 인장될 경우에 일반적인 SPH 모델의 경우 몇 개의 입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동하는 인장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LS-PH 방법은 정렬된 초기 형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인장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대사고 시의 압력용기의 주요 변형은 노심용융물의 무게로 인한 인장과 분기열에 의한 팽창 등 인장 변형이기 때문에 인장 발생 시에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 TLS-PH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TLS-PH 방식에서 탄성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계산 순서 및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소성 변형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연구에서 소성 변형은 하이퍼엘라스틱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하이퍼엘라스틱 모델은 스트레스 레이트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구성식이 간단하여 구현이 용이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성 변형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오브젝티브 스트레스 레이트 사용 시에 종류에 따른 탄성 변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에너지 밀도를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성 영역에서 소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금속이나 비합축성 물질과 같이 소성 영역이 주도적인 물질의 경우 소선되는 에너지가 약 0.1%에 불과하다고 선행 연구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용기는 소성 변형이 주도적인 물질인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플라스틱 모델을 사용하여 소성 변형을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성 변형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소성 변형은 엘라스틱 프레이터 스텝과 플라스틱 코렉터 스텝 두 단계로 계산을 합니다. 엘라스틱 프레이터 스텝에서 탄성 변형을 가정하여 엘라스틱 트라이얼 스트레스를 계산을 하고, 엘라스틱 트라이얼 스트레스와 항복 응력을 비교하여 소성 변형 여부를 확인합니다. 플라스틱 코렉터 스텝에서 엘라스틱 트라이얼 스트레스와 항복 응력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그 차이만큼 수정하여 항복 곡선 위에 위치시키는 C에서 D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엘라스틱 프레이터 스텝에서 소성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엘라스틱 프레이터 스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이 되며, 자세한 계산 과정은 어펜딕스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코렉터 스텝에서 소성 변형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코렉터 스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이 되며,
자세한 계산 과정은 아펜딕스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소성 열 변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에 의한 힘을 계산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고, 이때 열에 의한 스트레스를 계산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연료체 모델과 구조해석 모델을 통합하여 FSI 코드를 구현한 내용입니다. 유체와 구조는 서로 간의 압력힘을 통해 상호작용을 주고받습니다. 각각의 입자가 중심 입자일 때 구성되는 힘을 아래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유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해 구조의 압력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의 압력은 유체와 구조 사이의 포스 밸런스식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조의 가속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구조가 움직이는 FSI 현상과 같은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변화 때문에 구조의 경계면이 변하는 노심용융물과 압력용기 사이의 FSI 현상을 해석할 때 구조의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수용한 FSI 해석의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FSI 모델에서 유체와 구조는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을 수행한 다음 주변 입자의 종류에 따라 압력힘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된 압력식은 오른쪽과 같으며 FSI 모델에서 타임스텝은 유체와 구조의 타임스텝 중 작은 쪽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구현한 모델들을 검증한 내용입니다. 각각 어떤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6-1부터 4까지는 노심육룡물의 큰 밀도와 많은 질량 때문에 압력용기에서 발생하는 탄소성 변형과 노심육룡물의 분기열 때문에 발생하는 열적 변형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다음으로 6-5와 6-6은 노심육룡물과 압력용기의 열 및 기계적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자세한 검증 내용은 어펜딕스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압력용기 및 노심육룡물의 상호작용에 적용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와 노심육룡물의 열 전달 및 기계적 상호작용에 대해 성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력용기의 열 전달 및 기계적 변형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측면과 압력용기와 노심육룡물의 투웨이 커플링 측면에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웹캐비티 해석의 조건 및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웹캐비티 해석 수행 결과 노심육룡물의 온도와 종류에 따른 분포 위쪽 동영상으로 나타내었고 압력용기의 온도 분포와 이펙티브 스트레스 분포를 아래쪽 동영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40도의 단면에 대한 동영상으로 노심용융물과 압력용기의 온도를 함께 나타낸 것, 압력용기의 온도 분포, 이펙티브 스트레스 분포를 나타내었습니다. 웹캐비티 결과 Z좌표 증가량, 지름 증가량 두 가지 변수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Z좌표 증가량은 어블레이션이 시작된 이후에 양의 방향으로 0.2mm 증가하였고, 지름 증가량은 반지름 방향으로 4.2mm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성 계수가 크기 때문에 압력용기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반경 방향으로 팽창하고 그에 따라 Z축 양의 방향으로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논의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적 해석을 입자 기반 해석 방식 내에서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순차적 해석의 경우 Z좌표 증가량은 -2.2, 반지름 증가량은 1.6mm로 Z 방향으로 1.5배 더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이는 Z축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던 본 연구의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입니다. 결론적으로 Z좌표 증가량은 두 방식이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였고 반지름 증가량은 순차적 해석이 2.5mm 작게 개선되었으며 요약하면 순차적 해석에서는 Z좌표 증가량과 반지름 증가량이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였으나 Z좌표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반지름 증가량은 본 연구가 더 크지만 형상의 변화는 순차적 해석이 더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압력용기의 변이에 따른 파손을 반영할 수 있는 파손 모델이 추가된다면 보다 상세한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FSI 해석을 통해 압력용기의 변형이 노심용융물의 거동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구조해석이 없는 경우의 노심용융물의 형태와 구조해석이 있는 경우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산화용융물의 경우 높이가 0.01m 낮아지고 반경 방향으로 0.02m 넓어져서 벽면의 각도가 완만해졌고 금속용융물의 경우 벽면 쪽 높이가 0.02m 낮아지고 어블레이션 깊이가 0.01m 더 깊게 발생하였으며 어블레이션이 가장 깊게 발생한 지점이 0.02m 낮아졌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화용융물의 경우 자연대로 거동이 바뀌었습니다. 자연대로 구동력은 벽면에서 냉각에 의한 하강력이기 때문에 자연대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Z축 방향 속도와 반지름 방향 속도의 전체 시간에 대한 평균 크기를 비교하였습니다. 구조 해석을 수행한 경우 Z축 방향 속도의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15% 감소하였으며 반지름 방향 속도의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11% 감소하였습니다.
구조 해석을 수행할 경우 산화경물의 높이가 낮아지고 너비가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벽면 각도가 완만해져서 구동력이 감소하고 너비가 넓어져서 구동력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산화경물의 자연제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압력 용기에 의한 냉각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크러스트의 생성 형태가 변화했습니다. 벽면에서 생성된 크러스트는 하강률에 따라 압력 용기 하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하강률의 각도가 바뀌면 크러스트 생성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FSI를 양방향으로 해석함에 따라 압력 용기의 경사가 완만해져서 크러스트의 최대 높이가 0.05m 더 높게 생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크러스트의 점성이 산화용융물의 15승배 정도 크기 때문에 산화용융물의 속도인 0.05m/s 대비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러스트의 열 전달 계수가 작기 때문에 압력 용기에 의한 냉각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금속 용융물의 경우 두께가 얇아지고 어블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위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금속 용융물층의 두께가 0.02m 얇아졌고 이는 압력 용기가 열에 의해 팽창되고 노심 용융물의 무게에 의해 인장되어 노심 용융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어블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포커싱 이펙트가 강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블레이션 깊이가 0.01m 증가하고 최대로 발생한 지점이 0.02m 낮아졌습니다. 이는 압력 용기가 반지름 방향으로 인장됨에 따라 어블레이션이 발생하는 방향도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압력 용기의 두께가 가장 얇은 지점도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화용물층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하였고 자연대로 거동이 바뀌었으며 크러스트 생성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금속 용물층은 두께가 얇아지고 어블레이션 뎁스가 증가하였으며 어블레이션이 최대로 발생한 지점이 낮아졌습니다. 요약하면 산화용물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압력 용기에 의한 냉각 효율이 감소하게 되고 크러스트의 열 전달 계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크러스트의 면적이 넓어지면 냉각 효율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금속 용융물의 두께 감소함에 따라 포커싱 이펙트가 강화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드라이 캐비티 해석 조건의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이 캐비티 해석 결과는 웹 캐비티와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펜딕스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웹 캐비티와 드라이 캐비티 결과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먼저 노심 용융물의 거동 변화에 대한 비교입니다. 비교 결과 웹 캐비티 대비 드라이 캐비티에서 산화 용융물의 경우 높이는 유사하고 반경 방향으로 0.02m 넓어져서 벽면의 각도가 완만해졌습니다. 금속 용융물의 경우 벽면 쪽 높이가 0.02m 낮아지고 어블레이션 깊이는 유사하였으며 어블레이션이 가장 깊게 발생한 지점이 0.1m 낮아졌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화 용융물의 경우 드라이 캐비티에서 자연대로 속도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드라이 캐비티에서 산화용층의 너비가 감소하여 Z축 방향 속도와 반지름 방향 속도가 웹 캐비티보다 전체적으로 작게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러스트 생성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드라이 캐비티에서 압력 용기의 경사가 완만해져서 크러스트의 최대 높이가 0.1m 더 높게 생성되었으며 그 결과 드라이 캐비티에서 크러스트가 좀 더 넓은 면적에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금속 용융물층의 경우 드라이 캐비티에서 두께가 얇아지고 어블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위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금속 용융물층의 두께가 0.02m 얇아지고 이는 드라이 캐비티에서 어블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여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이며 드라이 캐비티에서 금속 용융물층의 두께가 더 얇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어블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최대로 발생한 지점이 0.1m 낮아졌습니다. 이는 압력 용기가 반지름 방향으로 인장됨에 따라 어블레이션이 발생한 방향도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화용물층에서는 드라이 캐비티 조건에서 자연대로 속도가 감소하였고 크러스트가 더 넓은 면적에 분포하였으며 금속용물층에서는 드라이 캐비티 조건에서 두께가 얇아졌고 어블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최대로 발생된 지점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라이 캐비티 조건에서 FS 해석에 의해서 노심용물 거동이 더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압력 용기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 분포를 비교했습니다. 웹 캐비티에서는 외벽 초기 온도인 420켈빈을 유지하였고 드라이 캐비티에서는 외벽 온도가 624켈빈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드라이 캐비티에서 어블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여 압력 용기 두께가 더 얇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펙티브 스트레스 분포를 비교했습니다. 웹 캐비티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항복 능력인 200MPa에 도달하였으나 드라이 캐비티에서는 두께 중앙 부위와 압력 용기 하단 부분에서 항복 능력보다 작게 계산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웹 캐비티에서 압력 용기의 내벽과 외벽 사이에 온도 고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가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Z축 방향 변이에 대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웻 캐비티는 125초부터 드라이 캐비티는 115초부터 Z축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드라이 캐비티가 웻 캐비티보다 약 10% 증가하였고 네 번째는 반지름 증가량에 대한 비교이며 드라이 캐비티가 웻 캐비티의 약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약하면 드라이 캐비티에서 외벽 온도가 더 크게 상승하여 어블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웻 캐비티에서 온도 분배가 더 크게 개선되어 스트레스가 더 크게 개선되었으며 Z축 방향 변이는 드라이 캐비티에서 조금 더 크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반지름 방향은 드라이 캐비티에서 1.5배 정도 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 캐비티 해석 수행 시에는 압력용의 파손과 관련하여 어블레이션 효과가 중요할 것이고 웻 캐비티 해석에서는 스트레스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시에 인장이 주된 변형인 압력용기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해석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여기에 연료체 해석 모델을 통합하여 열 유체 구조 상호작용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각 모델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웻 캐비티와 드라이 캐비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압력용기 파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대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